그날 밤 그녀는 갑자기 쓰러졌다. 피도 눈물도 말라버린 듯한 얼굴로 내게 손을 뻗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왜 나는 다시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까? 그리고 그보다 더 이상한 건 그녀가 그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토록 이기적이었던 그녀가 그토록 절박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걸. 7개월 전 나는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조용한 복수를 준비했다. 한 남자의 이혼 이야기, 그리고 그 결말이 남긴 상처. 사랑과 배신, 그 사이에서 인간은 얼마나 부서질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고통일까? 지금부터 내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7개월 전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내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걸 무너뜨린 채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침묵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정확히 3개월 전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분노도, 실망도, 슬픔도 점점 무뎌졌고 그녀에게 그리고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집착도 사라져갔다. 나는 마음을 완전히 접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인생으로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준비였다. 그녀와 마주치는 걸 피했고 그녀가 집에 있을 땐 되도록이면 밖으로 나갔다.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할 땐 말수도 줄였다. 그녀가 무슨 말을 건네도 대답은 늘 같았다. 그래? 아니, 모르겠어. 의도적으로 감정을 지운 대답들. 그리고 일부러 변호사 비용 견적서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녀가 눈치채지 않을 수 없도록. 그녀도 알았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정리했고 이미 이혼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랑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어른들 사이엔 가끔 같이 살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그 말은 지연도 같은 공간에서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나는 그 침묵을 일종의 동의로 받아들였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던 길에서 오래전 학창시절에 알았던 한 여자를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지연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다. 그녀와 나 사이엔 항상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가볍게 어깨를 치거나 손등을 스치는 장난스러운 스킨십도 오갔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아니, 그땐 감정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한 채 멀어졌던 사람이었다. 그녀를 서영이라고 부르자. 내 기억 속의 서영은 배우 이영애를 닮은 조용하지만 눈빛이 깊은 아이였다. 당시 나는 너무 어렸고 용기를 내기엔 한참 부족한 사람이었다. 서영과 그녀의 가족이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버렸을 때 나는 아직 한마디 고백조차 못한 채 그대로 남겨졌다. 그 후로 오랫동안 그녀는 나의 마음속 후회로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나도 그녀를 잊은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다시 마주친 서영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눈빛을 지닌 채 내 앞에 서 있었다. 놀라운 건 그 긴 시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실이다. 마치 어제도 함께 웃었던 사람처럼 그녀가 먼저 말했다. 정우 씨, 우리 차 한잔 할래요? 나는 당황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설레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 집에선 이혼을 준비 중이야. 공식적으로 정리되기 전엔 누구와도 감정을 나누고 싶지 않아. 나는 다시는 누군가를 배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서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명함 대신 손글씨로 적은 전화번호를 내밀며 말했다. 정리가 되면 그때 연락해요. 나도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었고 내게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만으로도 설렌다고 했다. 그 순간 무거웠던 내 마음 한켠이 스르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처음으로 지연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다. 마치 오래된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준비하듯 말이다. 지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앉자. 우리 이제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평온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꺼냈다. 내가 바람핀 거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너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야. 지난 몇 개월간 내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보면 알잖아. 그녀는 순간 숨이 멎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다. 내 무관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그 얼굴로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다시 연애하고 싶어. 잠시 정적이 흘렀고 나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이혼하자. 이미 충분히 생각했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무너졌다. 마치 영혼이 터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쏟아졌다. 나는 그런 울음을 처음 들었다. 아니, 그런 울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건 진심 아니었어. 그 사람은 그냥 순간의 감정이었을 뿐이야. 우리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안 될까? 아직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말에 나는 어이가 없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조차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토록 처절하게 애원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이토록 처절하게 애원할 줄은 몰랐다. 나는 오히려 그녀가 안도할 거라 생각했다. 이제야 서로 정리되는구나. 그렇게 홀가분해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더 날카롭게 말했다. 그럼 이제 내가 그 남자랑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네?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었잖아.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왜 그런 짓을 했는데?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울음만 삼키고 있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너도 알고 있었겠지? 이 일이 우리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설마 그렇게까지 어리석을 줄은 몰랐던 거야? 그 순간 나는 차갑게 정리하듯 말했다. 만약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면 그건 7개월 전에 했어야 했어. 내가 모든 걸 알기 전에. 지금은 너무 늦었어. 이 관계는 이미 끝났어. 돌이킬 수 없어.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지연의 눈물 젖은 얼굴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나는 우리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 너는 한 번도 진심으로 이야기해 준 적 없었잖아. 그리고 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 같은 건 없어. 무엇이 문제였는지 나로선 알 수도 없었고 해결할 수도 없었어. 그런데도 넌 다른 남자를 택했지? 뭔가 그렇게까지 부족했나? 그렇게까지 잘못되어 있었던 건가? 아이들까지 깨진 가정에서 자라게 만들 정도로? 나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지난 7개월 동안 내가 그 사람과 보낸 시간은 지워질 수 없어. 내가 받은 상처도 견뎌야 했던 고통도 마찬가지야. 나는 지금 다 무뎌졌어.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심지어 원망하는 마음조차도 이젠 흐릿해졌어.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젠 내가 너무 싫어. 끔찍하다고 느낄 정도로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부모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려고 해. 그게 다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흐느낌만이 방 안을 메우고 있었다. 마치 어딘가 부서진 기계처럼 입술은 떨리지만 문장은 완성되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 한마디를 더했다. 나는 내가 날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믿을 수 없어.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아끼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배신하지는 않았을 거야. 사랑한다고? 그 말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건 내가 했던 행동이 이미 다 증명하고 있어. 그 순간 지연은 무너졌다. 완전히 처절하게. 결국 나는 그녀의 언니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솔직히 더 이상 지연을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도 지쳐 있었고 이젠 누군가가 그녀를 대신 데려가 주길 바랐다. 정숙이 도착했고 나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을 데리고 나갔다. 그 순간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워졌다. 마치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쉰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복잡했다. 지연도 이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어쩌면 스스로 원했던 걸지도 모른다. 설마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녀는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나름대로 평범한 부부였다. 그런 그녀가 지금 와서 울며 사랑한다고 말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절규한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제 와서 무슨 연극을 하려는 걸까? 그녀는 지금 무엇을 얻고 싶은 걸까? 설마 아직도 이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말도 안 된다. 이건 분명 어떤 계산이 있을 거다.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불륜 증거들을 걱정하는 걸까? 나는 이미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 법상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가 있을 경우 이 자료들은 위자료 청구나 양육권 분쟁에서 사용될 수 있다. 아니면 그녀의 상대도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그의 아내에게 알릴까봐 두려운 걸까? 머릿속이 엉망이었다. 나는 모든 걸 글로 적으면 정리가 될 줄 알았지만 결국 지금도 처음 시작할 때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아이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함께 여행을 가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조부모님과 외가 가족들도 더 자주 만나게 해줄 거다. 따뜻한 말과 행동,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또한 학교 선생님, 체육 코치, 학원 원장 등 주변 어른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며 아이들이 어디서든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병원을 찾아갔다. 성병 검사를 받았고 아이들과 관련된 유전 질환 검사도 예약했다. 솔직히 이런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에 하나라도 아이들이 내 친자가 아니라면 미래의 의료 정보나 유전적 문제를 파악해야 하니까. 또 아이들이 성장해서 진실을 알고 싶어질 때가 온다면 나는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부디 제발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길 바랐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심리 상담도 시작했다. 처음엔 나 혼자 상담사와 충분히 이야기한 후 아이들이 안정을 되찾은 뒤에야 천천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아이들은 정말 많은 질문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단 하나의 문장을 반복해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늘 너희 편이야. 언제든지 아빠한테 와. 아빠는 너희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 곁에 있을 거야. 그 말에 아이들은 잠시 조용해졌다. 나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내 다짐을 속삭이듯 되뇌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단 하나는 확실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지연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신뢰가 없는 관계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니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살아갈 수는 있어도 그건 서로를 망가뜨리는 일일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더 이상 지연을 사랑하지 않는다. 한때 나는 그녀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녀는 내 삶의 중심이었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녀의 손으로 무너졌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다. 아니, 모든 게 달라졌다. 목소리, 표정, 행동,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나와 맞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시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기대하려면 내가 먼저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나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결혼을 끝내고 싶다. 더 이상 이 관계에 매달리고 싶지 않다. 우리의 결혼도, 그녀도 이젠 필요 없다. 한때는 그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번졌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에 대한 어떤 기억도 나를 불쾌하게 만든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감정뿐이다. 이혼은 피할 수 없는 결말이다. 그리고 나는 하루라도 빨리 이 모든 걸 끝내고 싶다. 한편 서영과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와 대화할수록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회복되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생겼다. 지금 같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기대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내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서영을 내 문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런데 서영은 내 생각과 달랐다. 삶은 원래 복잡한 거야.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복잡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놀랍도록 단단하고 다정한 눈빛이었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됐다. 왜 서영이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았는지. 사실 그녀는 한때 약혼까지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5년 전 약혼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녀에게는 너무도 큰 상처였다. 그 후로 서영과 몇 번 더 마주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진정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 진짜 기회가 찾아왔을 땐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잡아야 해. 나는 솔직하게 내 입장을 털어놓았다. 공식적으로 이혼이 정리되기 전까진 어떤 관계도 시작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다시는 바람 피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거든. 서영은 내 결정을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존중해 주었다. 나는 또 다른 걱정도 꺼냈다. 만약 우리가 갑자기 연인 관계가 되면 사람들이 널 내가 가정을 깬 여자로 오해할 수도 있어.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건 원하지 않아. 우리 이 모든 게 완전히 정리된 후에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는 합의했다. 이혼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후에도 잠시 시간을 두고 그때 가서 미래를 이야기해 보기로. 나는 솔직히 서영에게 강하게 끌렸다. 지금 그녀와 나누는 대화조차도 감정적으로는 어딘가 외도에 가까운 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모든 법적 정리가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서영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우리 둘 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했고
내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으로 지연과의 마지막 대화를 준비하며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원칙을 정했다. 첫째, 아무리 힘들어도 차갑거나 잔인하게 말하지 않을 것. 둘째, 이 대화의 목적은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할 것. 셋째,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부모가 될 방법을 끝까지 고민할 것.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던질 질문들을 정리했다. 왜 바람을 피웠어? 그때 무슨 생각이었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녀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혹시라도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끌어내기 위해 재결합의 여지를 암시한다는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는 공정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재산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히 50%로 나눌 예정이었다. 양육권 역시 공동 양육을 기본으로 논의할 계획이었다. 지연이 나에게 한 행동은 정말 끔찍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처럼 행동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오늘, 내일, 그리고 20년 후에도 스스로 떳떳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다. 나는 그녀가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일을 증오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도 사랑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우리가 함께 키운 소중한 존재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그녀를 단지 외도로 무너진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우리가 함께 웃던 순간들, 그 평범하고 따뜻했던 시간들로 기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는 이 증오를 가슴에 안고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를 진심으로 용서해야만 나 역시 이 모든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적어도 그녀가 바람을 피우기 전까지 우리는 꽤 괜찮은 부부였다고 생각한다. 매일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았다.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고 큰 다툼도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항상 솔직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나에게 솔직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 믿음이 착각이었다는 걸 명확히 증명해버렸다. 토요일, 나는 지연을 만나러 갔다. 그녀의 언니 정숙이 먼저 연락해와 조용히 말했다. 지금 지연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마음 단단히 먹고 와. 그리고 실제로 마주한 그녀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충혈된 눈, 퉁퉁 부은 얼굴, 휘날리는 머리카락, 예전보다 더 야위고 휑한 몸.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사람 같았다. 우리가 마주 앉았을 때 그녀는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그녀의 고통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건 더 이상 배우자를 향한 연민이 아니었다. 오히려 영화 속 인물의 비극을 멀리서 지켜보는 관객의 마음에 가까웠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녀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몇 번 입을 열려 했지만 결국은 흐느낌 속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울음은 연기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가 우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하지만 이렇게 절망적으로 무너진 건 처음이었다. 어떤 배우라도 일주일 내내 울어버린 눈빛과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흐느낌은 흉내낼 수 없을 것이다.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다. 무너지듯 감정이 터졌고 그녀는 사과를 반복했다. 변명도 남 탓도 없었다. 언니 정숙도 옆에서 함께 울면서 말했다. 내가 그랬잖아. 너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나는 처음으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숙 역시 과거에 외도를 했었고 그로 인해 약혼자를 잃은 적이 있다고 했다. 지연은 언니의 일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중년의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부터 외도에 대한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한 건지도 모른다. 결국 그녀는 그 남자에게 빠졌고 자신을 멈추지 못했다. 그 사람에게 끌렸어. 처음엔 그냥 말 걸다 보니 편했고 나도 모르게 멈출 수 없었어. 지연은 말했다. 당신은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 거라 믿었고 그냥 잠깐이었어. 그냥 잠깐이면 될 줄 알았어. 하지만 결국 그녀의 행동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선택이었다. 우리 결혼, 난 행복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도 그랬어. 어쩌면 그 행복을 더 누리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 지연은 스스로를 설득했다고 했다. 이 정도는 즐길 자격이 있어. 남편도 내가 행복한 걸 보면 이해해 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착각했다. 이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고 모든 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전혀 몰랐다. 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내가 점점 무관심해졌을 때야 비로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처음엔 들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도 희미해졌다고. 그녀는 내게 휴대폰을 직접 건넸다. 확인해보니 그 남자는 이미 차단된 상태였다. 나는 조용히 차단을 해제했다. 그러자 한 달 반 전부터 쌓인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지연은 그와 완전히 끝난 이후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그녀를 정식으로 마주 앉혔을 때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 우린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예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 눈을 바라본 순간 그녀는 모든 걸 깨달았다. 이건 정말 끝이구나. 그 순간 현실이 산산이 부서지는 충격이 그녀를 완전히 덮쳐버렸다. 나는 몇 가지 질문을 조용히 던졌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정말 우리 가족에게 이런 고통을 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가 내놓은 대답은 결국 그녀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었다. 변명 같지도 않은, 책임도 회피하지 않는 듯하지만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는 자기 방어였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내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불륜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납득 가능한 이유란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절대 납득할 만한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화는 내게 하나의 마무리를 안겨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었고,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불륜 이후 무너진 결혼을 되돌리는 방법에 대한 글을 찾아 읽고 수십 장 분량의 자필 반성문을 써서 내게 내밀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솔직히 기록하며 그 고백서 하단에는 사인까지 해놓았다. 나는 그것을 읽지도 않고 조용히 변호사에게 넘겼다. 그녀는 애원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뭐든 할게.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난 내 말을 믿지 않아. 사실 이젠 내가 하는 말조차 믿지 못해. 나는 더 이상 널 신뢰할 수 없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나는 짧게 말했다. 내가 스스로 망가뜨린 거야. 내가 한 일을 되돌릴 수 없어. 이 결과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7개월 전 그때 바람을 피우지 않는 거였어. 나는 냉정하게 마무리 지었다. 이 결혼 난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아. 너와의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난 더 이상 고통을 연장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나는 잠시 연락을 끊자고 제안했다. 서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미 이혼 서류는 제출했어.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아이들을 위해 부모로서 역할을 같이 해야 한다면 가족 상담을 시작해도 좋아. 하지만 그 외에는 널 보고 싶지도 않아.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내 안쪽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지연은 전신을 떨며 오열했다. 안 돼. 제발. 안 돼.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 순간 그녀가 휘청거리며 쓰러졌다. 정우. 손을 뻗으려다 의식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나는 가까스로 그녀가 바닥에 부딪히기 전 붙잡았다. 그리고 바로 정숙과 함께 그녀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나는 그녀가 안정됐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그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 다음날 아침, 그 남자의 아내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연이 말한 거 사실인가요? 나는 일부 증거 자료를 정리해 그녀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그날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고 나와 직접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말없이 의심해왔지만 확신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나는 식사를 하며 차분히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고 지금 당장 통화할 수 없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조금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마음속 결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왜 내가 이렇게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 왜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고 있는 걸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 지연의 가족, 친구들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의 지인들과 친척들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 왜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 하지만 내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왜 고통을 더 길게 끌어가야 하지? 차라리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아? 그래야 서로 회복할 수 있고, 그래야 아이들에게도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극적으로 해결되진 않았다. 복수도 후련한 해방도 없었다. 평화도 해피엔딩도 없었다. 그저 더 깊은 상처만 남았다. 나는 지금 그 어두운 감정 속에 잠겨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